안녕하세요. 오늘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뜬금없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,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,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아예 지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우리 청년들이 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또 놓고 한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중앙일보 기사고요. 여기 지금 1년 전 기사입니다. 2022년 6월이니까 한 1년 정도 됐죠, 그죠? 1년 전 기사인데, 자, 이게 내용을 보면요. 은행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167조 원입니다. 그리고 2030 세대 비중이 한 60%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19년 말에 98조였는데 2020년 말에 132조입니다. 그리고 2021년 말에 162조입니다. 이게 대출 잔액이 지금은 더 늘었겠죠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. 그다음 여기 보면은 2019년 말에 92만 명 대출자 수입니다. 2020년 말에 114만 명, 역시 이제 2021년 말에 130만 명입니다. 그래서 대출자 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에 그 2008년도 이명박 그 정부 때죠. 그 당시에 뭐 금액은 1억 원 한도로 해서 무주택자 그 자격 요건도 좀 까다롭게 해서 1억 뭐 한도 내에서 이제 그때 시행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대출 한도 자체가 뭐 2억으로 넘어갔다가 또 지금 한 5억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걸로 이제 보여요. 그리고 그 심지어 이제 유주택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세자금 대출이 또 되도록 그렇게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내 가지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요. 그 다음에 나는 집에 또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갑니다. 그러면 내 집에 전세 들어오는 그 전세 자금을 또 지렛대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집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또 터놓은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, 그 전세자금 대출 이런 상품이 이런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전세 시세가 지금 이 정도까지 시세가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.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전세자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또 전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실제 전세 수요보다도 상당히 가수요가 붙겠죠. 그래서 그 많은 대출을 땡겨 가지고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전세를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 전세금 자체도 이제 시세도 전세도 계속 오르겠죠, 그죠? 전세 원래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돈 얼마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해주니까 너도 나도 없이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에 그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가 제일 좋냐 하면요, 갭 투기하시는 분들 있죠.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 황금시장입니다. 황금시장.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매매가를 갖다 밀어 올리는 역량을 할 수가 있죠. 그죠?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하고 매매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갭 투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? 그러면서 또 투자 가수요가 또 붙고 그래서 또 집값도 급등도 되고 그러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또 전세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전세금도 또 올라가고요. 지금 심지어 며칠 어제인가 그저께 그 보니까 역전세 있잖아요. 역전세. 이제 지금 전세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임대인이 이제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그 차익만큼 또 국가에서 또 대출을 또 해준답니다. 이게 이제 깡통 전세가 아닌 한은 이걸 다가 저 시장에 매물로 내어 가지고 매물로 시장에 나와야 맞는데 이 차익을 갖다가 또 그 국가에서 그 차액 또 특별 대출을 또 해준답니다. 이거는 좀 제가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현재 전세 시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세를 안 떨어뜨리고 유지를
하려고 하는 건지, 그럼 이게 유지가 되면 실제 지금 그러면 신혼부부는 이 올랐던 전세에서 그 전세 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이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,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출로 인해 왔던 전세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거단 말입니다.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,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이 전세 시세 자체가 안정화되고 떨어지겠죠. 그러면은 이 전세가액 상승으로 인한 집값의 상승을 또 막을 수가 있겠죠.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 시세도 안정화되고 결국은 또 주택 시장도 또 시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, 그런 저도 기대를 해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전세 대출이 결국은 우리 전세금 전세 시세도 이제 이게 떠받쳐 가지고 거품을 이제 거품이 끼었던 이런 시세를 만든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전세 시세도 좀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전세 제도를 하는 게 만약에 없어지면 전세 시세도 좀 안정화될 거고, 또 젊으신 그 우리 그 2030 또 청년들이 직장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전세 자금 마련하게도 전세 시세가 외곽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값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근데 내 집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집에 대한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또 결혼을 해서 또 애라도 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지금 출생률이 뭐 0.78명이랍니다. 이게 대한민국이 향후 몇십 년 후되면 이게 없어질 거라잖아요. 이게 그런 징조잖아요. 그래서 출산 뭐 장려 정책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, 제가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 이 제도를 좀 규모를 확연히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줄이고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세 대출의 이 제도 때문에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많다고 봅니다. 제가 뭐 잠깐 기사를 보다가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요 동영상 한번 전달해 보고자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오늘 휴일이 잘 보내시고요. 두서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